정말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국수값 33%, 식용유값 23%, 가공식품 7%,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공식품 상승률 상위 품목 보면 국수, 소금, 밀가루, 식용유, 식초, 부침가루, 된장, 시리얼, 그 비스켓, 간장 이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싹 다 오르네. 너무 많이 오르니까 경제는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너무 많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닭가슴살에 그 현미밥 먹으면 됩니다. 자, 이게 정제된 거죠. 이제 국수 정제된 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소금 많이 올랐지만 그 나트륨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요. 네, 밀가루 소화 안 돼, 소화 안 돼. 뭐 안 되고요. 다이어트에 나쁘고요.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조금씩 드시고요. 식초는 괜찮은데. 부침가루 튀긴 거 먹으면 안 되죠. 저 밀가루 안 돼. 된장도 나트륨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줄이고, 시리얼 이거 탄수화물 한국 안 되고요. 사람은 안 돼. 네, 비스켓 이거 안 되고요. 그렇지. 간장 짜서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 가공식품 상승률 상위 품목들을 보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럼 우리 닭찌찌, 그 닭가슴살 열심히 먹을까요? 그렇지. 닭가슴살은 그대로 싸지? 그렇지. 닭가슴살 하나에 한 1,000얼마 하죠? 먹을 게 없다고? 1,000얼마로 아니에요. 한 끼에. 아지님이 드시는 게 닭가슴살 하나에 2,000원짜리입니다. 오. 비싼 거 주문했어요. 네. 왜냐면 그 싼 건 맛이 없어. 이게 그 싼 닭가슴살은 이게 그 퍽퍽해. 그래서 못 먹겠어. 그럼 2,000원짜리 닭가슴살로 한 끼 해결. 아, 그렇죠. 그러면은 살도 빠지겠네. 거기에 그 탄수화물, 네. 그 100g. 네.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100g에서 150g 먹죠. 현미밥. 그러면 이제 한 끼에 그 3,000원. 많이 먹어봐야 3,000원. 그래서 지금 야채 먹어야 되죠. 야채 플러스 이제 한 1,000원 정도 하면 한 끼에 4,000원. 4,000원씩 3끼 하면은 12,000원이면 하루 한 끼 뚝딱. 여기 뭐 밀가루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식단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눈 뜨면 닭가슴살에 현미밥에 단무지 이거 3개 먹어. 이거 3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겠어. 야채 단무지 먹고 있어요, 요즘. 브로콜리 썩고 있어, 요즘. 네.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4%대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뭐 국수, 밀가루, 식용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진짜 올라. 우리 생활에, 월급은 이런 게 못 올라갔잖아요. 네. 생활에 조금 빠듯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안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 편의점 도시락은 안 올라갔어요. 오, 신기하네? 편의점 도시락이 가격이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거 안 올라가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편의점 도시락이 왜 가격이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뭘까요? 일단 비싸면 안 사죠. 그러면 가격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격을 유지하느냐? 그 밥을 좀 빼고 고기를 좀 빼고 이런 거고, 홍삼도 왜 안 오르는지 아세요? 홍삼 퍼센트를 내리고 설탕물을 더 넣으면 돼. 고추장은요? 고추장이요? 고추장 화이팅. 고추장은 모르겠다. 오징어채도 올라갔대요. 그렇네. 네, 그래서 총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 69개가 가격이 상승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품목들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분들 많이 힘들 것 같고, 뭐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갈비탕, 뭐 치킨 10% 올라갔고요, 생선에 10% 올라갔고, 짜장면 10% 등 많이 올라갔고, 전체 품목들 뭐 김밥 10%, 라면 거의 뭐 10%, 쇠고기 10%, 피자 10%, 짬뽕 9% 정도 올라왔네요.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다이어트 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먹자고 한 소리고, 그만큼 이제 사는 게 좀 빠듯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4%죠. 여전히 세계 1위예요. 그래서 2위는 이제 홍콩, 타이완,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유로존 해가지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 가계부채가 위험합니다. 네, 엄청 많네요. 가계부채가 왜 위험할까 봤더니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율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실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했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빚을 끌어와서 버텼단 말이야. 폐업을 하려고 해도 빚을 끌어와야 돼. 폐업 신고하려면. 그쵸. 형 전에 일하던 샵 있었잖아. 거기 형 그 보증금도 못 받고 나온 거 알지? 아, 그렇죠. 폐업하면서 그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다 이제 고물상에다가 물건 처리하는데 돈이 몇백만 원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 한 것도 다 복구시켜놔라. 복구시켜 놓을래? 보증금 없이 나갈래? 라고 얘기하길래 들어와서 내가 보증금 그냥 안 받고 고물상에다 전체 물건 다 넘기고 폐업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폐업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타점이라서 사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이제 부동산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서브 모기지로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네. 그때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더 높아요. 음. 그래서 이거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고 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자 비율 우리나라 25%입니다. 엄청 많네요. 그래서 그 G7 국가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에서는 우리가 5, 6등 정도예요. 그러면 야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있다고? 오, 신기하네. 그건 어디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콜롬비아 자영업자 비율이 절반입니다. 인구의 절반은 자영업자야. 1인 자영업자야. 자, 멕시코가 31%, 네. 그 그리스가 31%, 그 터키가 30%, 코스타리카가 26%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24%인데 우리 밑으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이 있어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낮죠. 여기 위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망했어. 터키, 그리스, 멕시코. 뭘 느낍니까? 금융위기 왔잖아. 그렇죠. 디폴트 막 선언하기 직전이잖아. 화폐 가치 미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 혼자서라도 뭔가를 떼야 돼. 아, 회사를 못 다니니까 다닐 회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그 일자리랑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자리가 사실 없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너무 힘든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단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은퇴한 후에 뭐 대기업 다니다 은퇴하고 뭐 한 후에 내가 그 남의 밑에서 다시 일한다는 게 부담이잖아. 그래서 치킨집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자영업이 늘지 않았나. 그렇죠. 치킨집 최고죠. 그리고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4명은요 1인 기업이에요.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 위에 있는 국가들도 거의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혼자서 일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건 아니지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얼마를 뿌렸냐면은 그 20조.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순통 트이나 해가지고 지난 2월 대비해서 세배 규모 역대급으로 20조를 소상공인들한테 뿌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뭐 했느냐? 뉴스 봤더니 비트코인 샀다고. 야! 아, 그러신 그 분들, 뉴스는 뺐는데 그러신 분들 그 있구나. 주식 사고 비트 샀더라. 그 6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네네. 주식 사고 비트 샀다는 뉴스 있더라. 물론 일부겠죠. DJ87님이 자영업 하시나봐요. 600만원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 받으신 걸로 지금까지 손실금액 잘 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나는 궁금한 그거야. 소상공인들한테 그 600만 원씩 20조를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매출은 안 올라가고 손해본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걸 600만 원으로 메꿀 수 있냐? 절대 못 메꿔. 그러니까 600만 원 받으셨던 분 그걸로 이제 여태까지 매출이라든지 손해본 거 메꿀 수 있나요? 못 메꾸죠. 손실이 더 크죠. 그쵸. 그래서 참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제 그 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쪽에서 돈을 땡기고 있죠. 금리 인상해가지고 돈을 땡기고 있는데 한쪽에서 돈을 풀어주고 있어요. 또이또이지 않나. 물론 이제 가계부채가 터지면은 더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고 있지만 그 한쪽에서 땡기고 한쪽에서 이거 뭐야 덤벨프레스 땡기고 빌고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지금은 좀 매출이 늘어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 5명 중에 4명은요 거리두기 해제가 됐는데도 매출 증감이 체감이 안 된다고 얘기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사람들이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 소비 때문에 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소비층이 두꺼워져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들 5명 중에 4명은 매출의 증감 체감 못하고 있다.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약 1년에서 2년 동안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바뀌었는 거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직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원래 실내 마스크 해지잖아요? 하지만 그대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적응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따로 가서 뭐 매출하고 소비하는 것보다 아직도 집에서 배달시키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 가계부채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위험수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 대외적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뭐 이제 부채율이 뭐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가 부채율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계부채율은 엄청나게 높다.
터지는 건 가계부채가 더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나라 그 투자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요? 뭐냐면 그 알바생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사장님 거의 80%가 올해 알바생 구인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알바생 지원수가 별로 없어서가 78%인데 왜 지원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그럽니까? 그 풀타임, 롱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알바생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단위로 쪼개서 알바생을 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피크 타임만 구하시려는 분들이 많죠. 그쵸. 외식이라면 이제 저녁 장사 아니면 점심 장사만 그때 짧게만 구하시죠? 왜냐면 인건비가 그 몇 년 사이에 거의 뭐 50%에서 올랐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다른 국가랑 비교해보면 그 최저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거의 10년 동안 거의 50%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죠. 그 피크 시간 아닌데 이렇게 앉혀 있는 것도 부담이고 그 편의점에서도 쓰게 앉혀놓고 하루에 뭐 10,000원씩 계속 나가면 시간당 그쵸.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크 때만 쓰기 때문에 그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자영업자를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분들 있으면 한 번씩 얘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고용하더라도 빨리 그만둬서 이것도 맞는 말이야. 어. 요즘 금방 그만두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파이팅 넘치게 그 나는 좀 그 열정페이를 받고 좀 오래 일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나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열정페이 그 말이 열정이지 그냥 때려. 그 시절엔 그랬죠. 아 그쵸. 한 17년 전. 네. 전 맞았어요. 2년 동안 맞으니까 맷집이 생겨. 네. 그러니까 피가 나는데 몰랐어. 그러니까 땀이 나나 쓱 닦았는데 피야. 옛날엔 그렇게 일했죠. 그치.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알바생한테 이 말하면 알바생이 그만둔대요. 내 가게처럼 일해줘라고 말하면 알바생이 그만둔대요. 왜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시급만 받고 일만 채우고 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사실상 내 가게처럼 일해달라고 하면 개 꼰대 새끼 사장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나간대요. 그래요? 네, 요즘 근데 그래요. 나는 내가 그 20살 초년 때는 나는 뭔가를 여기서 그냥 뭐 알바라든 뭐라든 난 기술직이었으니까 2, 3년 안에 바짝 그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겠다라는 생각에 한 2, 3년 동안 진짜 죽은 듯이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닥에 떨어진 기름 주워 먹으라고 하고 진짜로 뭐 부동액 같은 거 손가락 바닥에 이제 그 공장 가면 바닥 얼마나 지저분해. 손가락 찝어 먹으라고 해요. 먹어요. 왜 먹는지 아십니까? 왜 먹어요? 차량을 수리하고 이제 나가는데 네.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수리한 곳에서 샜는지 안 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엔진오일을 교환을 했다. 근데 딱 차가 빠졌는데 엔진오일 바닥에 떨어져 있어. 색깔로는 검해갖고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혓바닥으로는 구분이 돼요. 이게 부동액인지 미션 오일인지 엔진 오일인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 찍어 먹게 시켰어 나 때는. 요즘 그거 시키면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먹진 않고 혓바닥에만 대고 뱉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혀끝에서 그 씁쓸한 맛이랑 짜릿해? 달달한 맛이랑 맛이 달라요. 아이고. 진짜 난 그렇게 배웠어. 네. 내가 이상한가? 아무튼 뭐 고용하더라도 빨리 그만둬서가 좀 70%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형, 그거는 네. 학대예요, 학대. 학대라고? 그건 학대이지 않을까? 그 부장님 전화할까? 나 전력 잘 뛰는데. 그걸 먹으라는 건 솔직히 좀 그렇지 않을까? 먹는 건 좀. 그때 원래 나는 이제 노가다잖아. 노가다 예. 출신이잖아. 근데 사고 터지는 것보다 나. 이게 내가 수리를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가이드 C라든지 이런 데서 오일이 누유를 됐는데 오일이 떨어졌는데 이게 내가 작업한 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사고 터지는 것보다 내가 한번 찍어 먹어보는 게 나아.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습관 돼가지고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이 말도 나왔네요. 뭐야? 김지훈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막내에게 업무 지적 하나 했다고 울면서 퇴사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이 지적 하나 당하면 그냥 울면서 나가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나가면서 이 생각을 해요. 너가 이런 사장인데 네가 나한테 이 정도까지만 하느냐라면서 욕하면서 나가는 게 요즘 대부분이 그래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본인에 대한 처지와 본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대해서만 이제 별로 폄하하면서 너가 나한테 최저 시급만 주고 일하는데 나는 요 정도밖에 안 해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래요. 발전이 없지 않나? 그건 맞아요. 그것도 문제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그런 피해의식 혹은 내가 이 정도만 받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게 요즘 세대긴 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사실 그 있잖아. 우리가 이제 군대 전역을 하잖아. 네. 라떼는이라는 게 군대에서 나오거든? 야, 내가 있잖아. 나도 이제 내 고참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고참들이 라떼는 말이야. 그 이등병이 그 세탁기 쓰는 거 상상도 못했어. 그런 것처럼 이게 점점점 라떼는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때도 젊은 애들이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도 또 젊은 애들이 못한다고 하잖아. 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사람 뽑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쵸, 뭐,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오너의 능력이죠. 뭐, 그런 사람들을 안 뽑고 골라내는 게, 그리고 열정. 그리고 사실, 그 직원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오너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 그럼 나는 그냥 자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애가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그 애착심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야, 그 우리 가족같이 일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미래를 설계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줬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너무 이제 상사들이 비전과 열정을 좀 제시하지 못한 분명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당 존똥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네네. 알바지만 사장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본인이 나중에 사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좋은 자, 말씀이시네요. 요건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